혹시 여러분들은 공룡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이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티라노사우루스나 쥬라기 월드의 인도미누스 렉스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끔찍한 악몽은 바로 인도랩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은 이미 1억 5천만 년 전에 인도랩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메가랍토르라는 이름의 진짜 살인 기계 말이에요. 이제 이 선사시대 악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가랍토르를 처음 발견했을 때 고생물학자들은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발굴된 거대한 발톱을 보고는 이것이 발가락에 달린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마치 거대한 맹금류의 사냥 발톱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그 발톱은 손가락에 달린 것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30cm, 즉 12인치에 달하는 거대한 손톱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나요? 일반적인 자의 길이와 거의 같고 현존하는 가장 긴 활칼과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메가랍토르는 이런 무시무시한 발톱을 하나가 아닌 2개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손가락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손가락에도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뒤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발톱들을 악몽으로 만든 것은 크기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체 구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메가랍토르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태화된 팔이 아니라 튼튼하고 비례적으로 매우 큰 팔과 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팔들은 두꺼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뼈는 내구성과 높은 유연성을 겸비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런 구조 덕분에 메가랍토르는 자신의 무기를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기분에 따라 칼처럼 베어낼 수도 있고 창처럼 찔러 넣을 수도 있었어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결과는 치명적인 살상 상처와 심각한 내부 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죽은 후에도 발톱의 맹공격은 계속되었거든요. 연구자들에 따르면 메가랍토르는 발톱을 이용해 사체를 긁어모으고 찢어서 손이 닿기 어려운 고기에 접근하고 내장을 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메가랍토르에게 사냥당하는 것이 왜 끔찍한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도 전체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잔혹함을 이해하려면 먹이의 크기에 따른 사냥 방식을 알아야 해요. 공룡이 충분히 컸다면 메가랍토르는 거대한 발톱으로 공룡을 쓰러뜨린 다음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죠. 하지만 사실 이게 차라리 나은 편이에요. 인간 크기의 공룡을 포함한 작은 공룡의 경우 메가랍토르는 훨씬 더 잔혹한 방식을 사용했어요. 먼저 먹이를 잡아서 움켜쥐고 거대한 갈고리 발톱으로 꼬치 케밥처럼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먹이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치 피자 한 조각을 먹는 사람처럼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다만 그 피자는 살아있고 찔려있고 분명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뿐이죠. 이런 끔찍한 사냥이 가능했던 이유는 메가랍토르가 대부분의 포식자에게서 볼 수 없는 매우 유연하고 잘 발달된 어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움직임의 범위가 넓고 기다리고 있는 입을 향해 먹이를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무시무시한 발톱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입 역시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포식자가 친척과 비슷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메가랍토르들은 서로 매우 다른 이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메가랍토르는 티라노사우루스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앞니를 가지고 있었어요. 끌 모양이고 디자 형태의 횡단면을 가진 이빨 말이죠. 반면 무르사프토르의 앞니는 마치 송곳니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들도 있었어요. 일부 종들은 앞면이 매끄럽고 평평한 반면 뒷면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자르기에 최적화된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코액터는 측면으로 압축된 칼날 모양의 치열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적으로 가장 보기 싫은 이빨을 자랑했는데 이는 상어와 비슷한 이빨로 유명한 카르크로돈토사우루스와 매우 흡사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연구에 따르면 메가랍토르가 그렇게 강한 힘으로 물거나 입을 벌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고려하면 치명적인 물림을 갖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메가랍토르가 인도랩터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도랩터의 이빨이 무섭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매우 작았고 찢거나 뚫기보다는 잡기에 더 적합하게 디자인되었거든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괴물들은 크기 면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메가랍토르 중에서 인도랩터와 가장 비슷한 크기는 아르헨티나의 아에로스티온이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무게는 1.1톤이고 길이는 7.5m로 우 박사가 만든 공룡과 거의 같은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크기가 메가랍토르 가족에서는 중간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메가랍토르의 거의 절반이 인도랩터보다 컸어요. 오르코랍토르, 메가랍토르, 트라타게니아는 모두 길이가 8m가 넘었습니다. 진정한 거인을 만나려면 백악기 후기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가야 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운이 매우 나쁘다면 마이푸를 만났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마이푸라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이름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공룡은 메가랍토르과에서 가장 큰 공룡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거대한 수각류였어요. 발견된 뼈에 따르면 길이가 최대 10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가장 큰 알로사우루스 표본보다도 더 길었습니다. 이런 크기로 볼 때 마이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크고 가장 사나운 수각류였을 거예요. 이 짐승의 발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가장 가까운 현생 친척을 기준으로 그 길이가 최소 37.5cm, 즉 15인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이름에서도 적절히 반영되는데 영어로는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길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앙크 신화에 나오는 생물을 언급하는 이름인데 이 생물은 차가운 바람으로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그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숲의 빈터를 지나가다가 이런 놈들 중 하나를 본다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심장이 멈추는 것은 그들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많은 공룡들이 속이 비어있거나 공기가 들어간 뼈를 가지고 있는데 메가랍토르의 경우 이런 기공화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그들의 속이 비어있는 정도에 필적할 만한 다른 수각류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예를 들어 메가랍토르의 무게는 약 1톤에 불과했지만 비슷한 길이의 알로사우루스는 50% 더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종은 길이가 6m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310kg을 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로 인해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특정 종들이 그 시대의 치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가벼움 덕분에 이 집단은 매우 민첩하고 빠른 살인마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거대한 발톱을 가진 선사시대 닌자와 비슷했죠.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또한 비교적 가늘고 달리기에 더 적합한 적응을 가진 다리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놀랍지도 않게 이런 디자인은 다른 생물들에게는 불행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에게도 적이 있었는데 화석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자신도 그 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무르사프토르 속 공룡의 표본이 심각하게 감염된 뇌를 가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두개골 옆면에 있는 두 개의 구멍 자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돼요. 놀랍게도 그 자국이 자신의 입에서 발견된 입반과 일치했기 때문에 경쟁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태도와 뛰어난 체격 덕분에 메가랍토르류는 광대한 영토를 확립할 수 있었어요. 호주,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세 대륙에 서식하는 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 호주, 태국, 일본이 메가랍토르의 거점이었습니다. 이런 실제 프레디 크루거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을 거예요. 메가랍토르류는 일반적으로 습한 환경, 즉 먹이가 풍부하고 다양한 강 유역과 해안선에 서식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지상의 사냥꾼이었고 주변 환경에서 유일한 최상위 포식자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화석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와 상당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쟁은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났으며 그 당시 메가랍토르류는 민첩성과 속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9천만 년 전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가 멸종한 후에야 크기가 급격히 커졌거든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와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도 두 공룡이 비슷한 두개골 모양과 디자인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메가랍토르는 현재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이 수수께끼 같은 살인자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분명 그들만의 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어떤 수각류 그룹에 속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이 거대한 드로마에오사우루스류라고 생각했지만 발톱이 커진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뼈가 속이 비어있는 비슷한 모양으로 보아 메가랍토르가 스피노사우루스과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가지 새로운 학파가 등장했는데 한 학파는 이들이 티라노사우루스류라고 믿었고 다른 학파는 이들이 BT 티라노사우루스류 코엘루로사우루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별로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집단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분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현재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이들이 아시아에서 유래했으며 아마도 쥐락이 마지막 시기에 기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백악기 초기에 호주에 도착했어요. 그 후 그들은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매우 다양해져서 결국 남극을 거쳐 남아메리카로 정복을 이어갔습니다. 완벽한 살인 기계인 동시에 탐험가이기도 했던 거죠. 이 그룹의 생존 시간을 다른 그룹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류는 약 1600만 년 동안 존재했어요. 스피노사우루스류는 4600만 년, 카르카로돈토어루스류는 6400만 년이었습니다. 이제 차이가 보이시죠? 그 사이 메가랍토르는 8400만 년 이상 살았으며 공룡 그룹 중 가장 오래 산 공룡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일부 동물과는 달리 메가랍토르는 더욱 무섭고 강력해진 것 같아요. 마지막 개체이자 살아남은 개체가 가장 크고 아마도 가장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멸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글쎄요, 결국 자연도 그 일을 해낼 수는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비조류 공룡 전체와 마찬가지로 메가랍토르류도 6600만 년 전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멸종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비조류 공룡과 함께 마지막 메가랍토르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발톱만큼이나 인상적인 발톱을 가진 새로운 동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말이죠.